이놈을 당장 끌어내 곤장 100대를 쳐라! 100대를!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머슴의 등가죽이 찢어졌습니다. 살점이 터지고 붉은 피가 흙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에 선 마님의 손톱이 기둥을 핥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번졌지만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돌리는 순간 모든 것이 들킬 테니까요. 곤장이 멈추고 고요가 내려앉았을 때 쓰러진 머슴의 입에서 핏기 섞인 말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10년 뒤 머슴을 찾아온 마님이 건넨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 땅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48 칸의 논밭이 100마지기. 마을에서 박진사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박진사가 기침을 하면 면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집에 돌쇠라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 22. 키가 장대같이 크고 어깨가 떡 벌어졌지만 눈매만은 순한 송아지를 닮았습니다. 14살의 부모를 여의고 박진사 댁에 팔려온 뒤로 8배째 소 먹이고 나무하고 물 길어 나르는 것이 그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밤이면 외양간 옆 허름한 다락방에서 집더미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이불 한 채 없는 방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바라는 것이라곤 하나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종문서를 되사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 하지만 품삯이라곤 한 해에 쌀 2가마가 전부였으니 그 꿈은 저 하늘의 별처럼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그해 봄, 마을 어귀 주막에서 떠돌이 점쟁이 하나가 돌쇠의 손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허허, 기이한 손금이로구나. 돌쇠가 멋쩍게 손을 거두려 하자 점쟁이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총각, 잘 들어라. 진정한 사랑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니라. 내가 그것을 깨닫는 날,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될 게야.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종놈에게 사랑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저 코웃음 한 번 치고 돌아섰습니다. 점쟁이의 말은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박진사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24 윤씨. 나주 윤씨 가문의 셋째 딸로 16에 시집을 왔습니다. 혼이 난 지 8배가 지났건만 슬아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윤씨는 고왔습니다. 눈매가 가늘고 길어 웃을 때면 초승달 같았고 목소리는 맑은 시냇물처럼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박진사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년이 밥은 처먹고 있으니 찬바람이 부는 밤이면 안방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돌렸고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돌쇠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외양간에서 소여물을 쓸다가 손이 멈추곤 했습니다. 이마를 짚고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편 박진사에게는 오른팔과 같은 마름이 있었습니다. 최서방이라는 자였습니다. 눈이 가늘고 입꼬리가 늘 올라가 있어 웃는 것인지 비웃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소장농들의 곡식을 거들 때면 한 되라도 더 빼앗으려 눈에 불을 켰고 박진사의 비위를 맞추는 데는 귀신이 따로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원래 남의 집 종이었습니다. 주인 집이 망하자 이 집 저 집을 떠돌다 박진사 댁에 들어온 것인데 다시는 남 밑에서 굽실거리지 않겠다는 집착이 그를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최서방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내 주제를 알아라. 종은 종답게 고개를 숙이고 사는 게 오래 사는 법이요. 돌쇠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쥔 빗자루만 조금 더 세게 쥐었을 뿐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논에 물을 대느라 머슴들이 동이 트기도 전에 나서는 계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낮 돌쇠가 장작을 패고 있는데 안채 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둔탁한 소리. 돌쇠의 도끼질이 멈추었습니다. 뒤이어 안채 문이 벌컥 열리며 박진사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대낮부터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밥상도 제대로 못 차리는 년. 박진사가 사라진 뒤 돌쇠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끼를 내려놓을 수도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안채 쪽 담 너머로 작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울음조차 삼키는 숨을 참는 소리였습니다. 돌쇠의 발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담 모퉁이를 돌아서니 툇마루 아래 윤씨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풀어헤쳐진 머리카락 사이로 왼쪽 볼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깨진 사기 그릇에 긁힌 듯 가느다란 핏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 씨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거라.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종이마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돌쇠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외양간 다락에서 잠을 청하는데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부어오른 볼, 피가 맺힌 손등,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천장을 올려다보며 돌쇠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양간에서 소 한 마리만 느릿느릿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돌쇠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가 여름인데도 긴 소매를 걷지 않는 것. 걸을 때 한쪽 다리를 살짝 끄는 것. 밥상을 나를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그리고 박진사가 술을 마신 날이면 어김없이 안채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로는 그릇, 때로는 둔탁한 것, 때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돌쇠는 장작을 팼습니다. 미친 듯이 팼습니다.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속이 끓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종이었습니다. 감히 상전 안방일에 코를 들이밀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같은 머슴인 만보기가 다가와 돌쇠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돌쇠야. 내 얼굴이 요새 왜 그래? 밥은 먹고 다니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놈이 도끼를 저리 부수나. 혹시 만보기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혹시 안채 마님 때문이요? 돌쇠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나도 다 들려. 하지만 우리가 어쩌겠어. 종은 종이고 상전은 상전이요. 괜히 나섰다가 내 목이 날아가. 만보기의 말이 맞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새벽 돌쇠가 우물에서 물을 길고 있는데 귀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있었는데 팔이 떨려서 제대로 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얼른 달려가 물동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스쳤습니다. 윤 씨의 손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한여름인데 얼음장이었습니다. 마님, 손이 됐다. 내려놓거라. 윤 씨가 물동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소매가 거쳤습니다. 팔뚝 안쪽에 시퍼런 멍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씨가 소매를 내리며 돌아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돌쇠는 그 자리에 서서 윤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동이를 인 가느다란 어깨가 새벽빛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더미 위에 벌러덩 누워 천장에 거미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망치면 편할 터였습니다. 다른 고을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윤 씨의 시퍼런 팔뚝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이 떠올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돌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거칠어진 숨이 손바닥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가면 되는 거요. 그냥 가면 되는 거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우물물을 길어 부엌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장작을 패서 아궁이 옆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윤 씨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씩 줄여 나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저 묵묵히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먼저 들었고 힘든 일을 먼저 맡았습니다. 어느 날 최서방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요즘 내가 안채 일까지 하고 다닌다며 부엌 장작이 떨어져서 좀 갖다 놓은 것뿐입니다. 주제를 알아라. 머슴은 바깥일만 하면 돼.
안채 얼씬거리지 마. 최서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지만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마을 뒷산 기슭에 복노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의원 노릇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본인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수염이 허옇게 센 노인이었는데 마을 아이들이 다치면 약초를 다려주곤 했습니다. 복노인에게는 슬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내와 어린 딸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의원이면서 제 식구 하나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이 그를 산골로 숨게 만들었습니다. 돌쇠가 복노인을 찾아간 것은 윤 씨의 멍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장, 혹시 멍에 좋은 약이 있습니까? 복노인이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몸에는 멍이 없구나. 저는 그냥 알아두려고요. 복노인은 오래도록 돌쇠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약은 줄 수 있다. 하지만 총각, 몸의 멍은 낫는데 마음의 멍은 약으로 못 고친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노인이 선반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내 돌쇠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쑥과 당귀를 갈아 만든 고약이었습니다. 가져가거라. 대신 하나만 약속해라. 무엇을요? 누구를 위한 마음이든 그 마음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지는 마라. 목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잃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약속이라고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부엌 뒷문 앞에 고약 항아리를 놓고 왔습니다. 옆에 종이 쪽지를 하나 끼워 두었습니다. 그를 몰랐기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팔뚝에 약을 바르는 모양의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항아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빨래터에서 윤 씨가 돌쇠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정말 찰나였습니다. 그 짧은 눈길 속에 고마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돌쇠가 보고 싶은 것을 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박진사 댁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주 고을 원님이 박진사 댁 잔치에 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당을 새로 다지고 기와를 손보고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머슴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윤 씨는 밤낮으로 음식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돌쇠에게는 잔칫날 소를 잡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장작 수백 단을 패야 했고 가마솥 5개를 걸어야 했습니다.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돌쇠가 부엌 뒤편에서 장작을 나르고 있는데 인기척이 났습니다. 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 저녁을 먹었느냐? 예, 마님.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이 많아 끼니를 걸은 지 이틀째였습니다. 윤 씨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주먹밥 3개와 무장아찌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못 쓴다. 이틀째 부엌에 내 밥그릇이 그대로 있더구나. 돌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님이 직접 이런 것까지. 시끄럽다.
먹기만 해라. 윤 씨가 보자기를 장작더미 위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두어 걸음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고약, 잘 쓰고 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주먹밥을 집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는데 맛을 모르겠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잔칫날 돌쇠의 솜씨가 빛을 발했습니다. 소를 능숙하게 잡아 육포를 만들었고 무거운 가마솥을 혼자서 옮겼습니다. 원님이 음식 맛을 칭찬하자 박진사가 흐뭇해했고 그 덕에 며칠간 매질도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돌쇠와 윤 씨 사이의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 없는 사이에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새벽에 길어놓은 물이 부엌에 있으면 저녁에 장작더미 위에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가 뒷마당 울타리를 고쳐놓으면 다음 날 외양간 앞에 손수 깊은 버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서로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을바람이 불 때마다 돌쇠는 괜히 안채 쪽을 바라보았고 윤 씨는 괜히 우물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돌쇠가 복노인에게 또 고약을 받으러 갔습니다. 복노인이 고약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멍이 또 생겼느냐? 예. 총각 얼굴에도 멍이 하나 생겼구나. 돌쇠가 얼떨떨한 얼굴로 자기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여기에는 없다. 여기에. 복노인이 돌쇠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톡 찍었습니다. 이 멍은 고약으로 못 고친다. 알고 있지? 돌쇠의 귓바퀴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복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겨울 초입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진사가 한양에서 벼슬자리를 알아보겠다며 집을 비우게 된 것입니다. 보름 이상 걸릴 길이었습니다. 박진사가 떠나던 날 마당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집안에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안채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윤 씨의 얼굴에서 새 멍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어깨도 조금씩 펴졌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뒷마당에서 돌쇠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해가 짧아 이미 어둑어둑했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더니 윤 씨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바느질감을 올려놓고 있었지만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장작 패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윤 씨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처음이었습니다. 윤 씨가 돌쇠의 이름을 부른 것은 예, 마님. 눈이 참 곱구나.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 참으로 곱습니다. 하늘을 보며 대답했지만 돌쇠의 눈은 다시 윤 씨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윤 씨도 돌쇠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윤 씨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녹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종도 아니었고 마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 오는 저녁에 마주 선 두 사람이었습니다. 윤 씨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느질감을 들고 일어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들어가거라. 감기 든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안채 문이 닫혔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어깨 위에 쌓이는 줄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외양간 다락에서 돌쇠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안 되는 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요.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박진사가 돌아왔습니다. 벼슬은 얻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뇌물이 부족하다며 퇴짜를 맞은 것입니다. 돌아온 박진사의 얼굴은 검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집안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박진사는 이전보다 더 심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윤 씨에게 화풀이를 했고 하인들에게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최서방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으리께서 안 계신 동안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그 머슴 돌쇠 말입니다. 안채를 들락거리더이다. 박진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만 부엌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안채 쪽에 물을 갖다 놓고 마님과 눈이 마주치면 한참을 서 있었다고. 최서방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종 출신이라는 약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종을 밟아야 했습니다. 돌쇠가 박진사의 눈밖에 나면 자기 자리는 더 단단해질 터였습니다. 박진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종놈이 감히. 최서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 안악 중 한 명을 불러다 협박했습니다. 내가 본 대로 나으리께 말씀드려. 안 그러면 내 남편 소작을 빼겠어. 부엌 안악 금이는 울먹이며 박진사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돌쇠가 장작을 갖다 놓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은 됐다. 박진사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윤 씨를 안방에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머슴놈이 안채를 기웃거렸다며? 서방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아이는 그저 장작을. 닥쳐. 박진사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윤 씨의 머리채가 잡혔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누가 그 종놈을 안채에 들였느냐? 안방에서 비명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돌쇠만이 외양간에서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가 으드득 갈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만보기가 달려와 돌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치겠냐? 나서면 죽어. 놔라.
돌쇠야, 제발. 돌쇠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안방의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고요가 내려왔습니다. 그 고요가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최서방을 불러 명했습니다. 돌쇠 그놈을 감시해. 안채 근처에 얼씬거리면 곤장 50대다. 최서방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으리. 그날부터 돌쇠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최서방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안채 방향으로 고개만 돌려도 최서방의 날카로운 눈이 돌쇠를 쏘아보았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새벽에 물을 길어다 놓을 수 없었습니다. 장작을 부엌 앞에 쌓아둘 수도 없었습니다. 연결고리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무렵 박진사가 첩을 들이겠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주 기방의 월향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박진사가 한양길에 들른 주막에서 눈이 맞은 여자였습니다. 소문이 윤 씨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자식도 없고 이제 첩까지 들어오면 윤 씨의 설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안방에 홀로 앉은 윤 씨의 그림자가 촛불에 일렁였습니다. 손끝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까마귀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유독 길고 처량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박진사는 정말로 월향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가마에 실려온 월향은 스물도 채 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붉은 당이를 걸치고 교태를 부리며 안채로 들어서는 모습을 하인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윤 씨는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월향이 들어온 뒤 안채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안방은 월향에게 넘어갔고 윤 씨는 건넌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밥상도 따로 받게 되었습니다. 월향은 교활했습니다. 박진사 앞에서는 새끼 고양이처럼 굴었지만 박진사가 없는 자리에서는 윤 씨를 깔보았습니다. 마님, 아이고 마님. 자식 하나 못 낳으셨으면서 아직도 마님 행세를 하고 계시니 측은하옵니다. 윤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꾹 다물고 건넌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이 모든 것을 담 너머로 들었습니다. 주먹이 쥐어졌다, 풀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박진사가 크게 취해 돌아왔습니다. 월향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문득 건넌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전연이 아직 불을 밝히고 있어 기름이 아깝지도 않나. 박진사가 건넌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윤 씨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찢어진 버선을 깁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눈에 그 버선이 들어왔습니다. 머슴이 신는 투박한 버선. 안채 마님이 깁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윤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하인 것이 떨어져 있기에 그저. 박진사가 버선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놈의 버선을 마님이 깁는다. 내 눈이 멀었더냐, 귀가 먹었더냐, 최서방 말이 맞았어. 박진사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넌방 밖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돌쇠였습니다. 돌쇠가 윤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진사의 손이 돌쇠의 뺨에 내리꽂혔습니다.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지만 돌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까지 종놈이 어디를 들이닥치느냐?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최서방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눈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으리,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종놈이 마님과. 끌어내, 당장 끌어내. 돌쇠는 끌려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곤장 100대를 쳐라. 100대를. 곤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대의 등가죽이 갈라졌습니다. 5대의 저고리가 찢어졌습니다. 10대가 넘어가자 피가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에 피가 얼어붙어 검게 굳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마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가 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톱이 기둥 나무를 핥히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핏방울이 턱 아래로 흘렀습니다. 30대, 50대, 70대. 돌쇠의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번졌습니다. 그래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한 자기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100대가 끝났습니다. 흙바닥에 엎드린 돌쇠의 등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피와 차가운 밤 공기가 만나 뿌연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돌쇠의 입에서 핏기 섞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윤 씨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박진사가 명했습니다. 이놈을 내일 아침 관가에 보내라. 상전의 안방을 넘본 종은 유배형이다. 돌쇠는 쇠사슬에 묶여 외양간에 던져졌습니다. 등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더미가 검붉은 피로 물들어 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외양간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등잔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등에 고약을 발랐습니다. 뽕 노인이 만들어준 바로 그 고약이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님, 가셔야 합니다. 들키면 시끄럽다. 윤 씨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약을 바르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맞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저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다만 돌쇠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등잔 불빛이 윤 씨의 눈물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다만 마님이 맞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고약 묻은 손가락이 허공에서 떨리다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돌쇠의 손등 위에 놓였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한겨울 우물물 같은 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관가로 끌려갈 터인데 바보 같은 놈. 돌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투성이 얼굴 위로 번진 미소가 처연했습니다. 바보라서 그런가 봅니다. 윤 씨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쪽빈 놀이개였습니다. 시집올 때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윤 씨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라. 마님, 이것은 가져가라고 했다. 윤 씨가 돌쇠의 손에 놀이개를 쥐어 주었습니다. 살아있거라. 꼭 살아있거라.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 내가 찾아가마. 돌쇠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놀이개의 매듭이 손바닥에 눌렸습니다. 윤 씨가 일어섰습니다. 등잔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 괜찮다. 이제 가셔도 된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칼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돌쇠는 쪽빈 놀이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피와 눈물이 범벅이 된 가슴 위에 놀이개의 차가운 감촉이 닿았습니다. 그날 밤 외양간 지붕 위로 눈이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홍주 관아 감옥은 음침하고 축축했습니다. 벽에서 물이 스며들어 바닥이 질퍽했고 쥐들이 구석에서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등에 상처가 골마 열이 올랐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열에 들떠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돌쇠의 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니라. 돌쇠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쩍 떠졌습니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물을 길어다 놓은 것, 장작을 쌓아둔 것, 고약을 갖다 놓은 것, 곤장을 대신 맞은 것. 그 모든 것이 윤 씨를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윤 씨가 더 위험해졌습니다. 자기가 곁에 있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감옥 벽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차가운 돌벽이 뜨거운 이마를 식혀 주었습니다. 지켜주는 것이라. 지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곁에 있는 것만이 지켜주는 것인가? 떠나는 것이 지켜주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 순간 돌쇠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서 이 굴레를 벗어야 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는 윤 씨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돌쇠는 품속에 쪽빈 놀이개를 꺼내
어둠 속에서 매듭을 더듬었습니다. 살아 있겠습니다. 꼭 살아 있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뜻밖의 사람이 관아에 찾아왔습니다. 뽕노인이었습니다. 뽕노인은 관아 의원이 손을 놓은 돌쇠의 등 상처를 치료하겠다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뽕노인이 돌쇠의 등에 약을 바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의원 노릇을 할 때 형조 판서댁 막내 아들을 살린 적이 있다. 그 양반이 지금 이 고을 관찰사의 이방으로 있어. 돌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빚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너를 위해 쓰마. 노인장, 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뽕노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30년 전 내 딸이 열병으로 죽어갈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의원이면서 내 딸 하나 못 살렸어. 뽕노인이 돌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앞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지키려다 매맞는 놈을 보고 이번에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돌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뽕노인은 약속대로 이방을 찾아갔습니다. 이방은 옛 은인의 부탁을 참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돌쇠의 죄목을 살펴보니 상전의 안방을 넘보았다는 것인데 증거라곤 버선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방이 원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종이 마님의 버선을 깁지는 않았사옵고 마님이 종의 버선을 깁고 있었다 하옵니다. 종의 잘못이라 보기 어려운 정황이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양반가의 체면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형이나 유배 대신 종문서 박탈 후 고을 추방. 돌쇠는 박진사 댁의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는 대신 홍주 땅을 영영 떠나야 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윤 씨와의 영원한 이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아 문을 나서는 날, 뽕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약초 몇 봉지와 엽전 30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거라. 내 옛벗이 동대문 밖에서 약방을 하고 있다. 이 편지를 가져가면 자리를 내줄게야. 돌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흙바닥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갚을 것 없다. 살아 있어라. 그것이 갚는 것이다. 뽕노인이 돌쇠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홍주를 떠났습니다. 고을 어귀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먼 곳에 박진사댁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겨울 햇살에 기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품은 쪽빈 놀이개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매듭의 감촉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살아 있겠습니다. 돌쇠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눈길을 밟으며 한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한양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뽕노인의 소개로 들어간 약방에서 약재를 나르고 약탕을 다리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밤이면 약방 주인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22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 석자를 써보았습니다. 30이 되었을 때 돌쇠는 약재상으로 독립했습니다.
복 노인에게 배운 약초 지식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니 단골이 늘었고 35에는 종로 한편에 제법 번듯한 약방을 하나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혼처를 권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이면 쪽빈 놀이개를 꺼내 매듭을 더듬었습니다. 매듭끈이 닳아 거의 끊어질 지경이었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32이 되던 해 소식 하나가 한양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홍주 박진사가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첩월향이 박진사의 재산을 빼돌려 정부와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논밭이 남의 손에 넘어갔고 기와집은 빚쟁이들에게 뜯겼습니다. 최서방은 박진사가 망하자 등을 돌려 남은 재산마저 가로채고 도주했습니다. 종놈 출신이라는 약점을 감추기 위해 주인에게 아부하고 동료를 밟았던 자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술독에 빠져 건강을 해쳤고 그의 겨울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윤 씨. 윤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말도 있었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소식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쇠는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주 윤 씨 친정에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돌쇠를 짓눌렀습니다. 어쩌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놀이개를 놓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으면 언젠가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곤장 맞은 날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이른 봄, 눈이 녹고 매화가 피려는 무렵이었습니다. 약방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손님은 아닐 터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에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윌대로 여위였고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린 듯 흰 가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매를 보는 순간 돌쇠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가늘고 긴 눈매, 웃으면 초승달 같던 눈. 10년의 세월이 얼굴을 바꾸었지만 그 눈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님, 윤 씨가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키가 더 컸는지, 어깨가 더 넓어졌는지 얼굴에 수염이 나 있었습니다. 14살에 팔려온 소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순한 송아지를 닮은 그 눈. 윤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찾았다. 단 2글자였습니다. 그 2글자에 1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기저기 떠돌았다. 바느질품을 팔기도 하고 남의 집 부엌일을 하기도 하고 양반과 마님이 품팔이를 하며 10년을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얗던 손이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왜 친정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도 못 낳고 쫓겨난 딸을 반겨줄 친정은 없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10년의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노리게? 윤 씨가 돌쇠의 가슴팍을 가리켰습니다. 돌쇠가 저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품속에 놀이개가 있었습니다. 쪽빈 놀이개를 파는 약재상이 한양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놀이개를 판 적이 없었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 놀이개를 사려는 손님에게 이것은 팔 수 없다고 했다며 1000냥을 줘도 못 판다고. 그 이야기가 장안에 소문이 났더구나. 종로 약재상에 미친 사람이 있다고. 돌쇠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웃음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친 건 맞습니다. 윤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초승달이었습니다. 나도 미쳤다. 종놈의 버선을 깁다 들켜서 이 꼴이 되었으니. 두 사람은 약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매화향을 실어왔습니다. 열해 전 한방눈이 내리던 그 저녁처럼 종도 마님도 아닌 그저 두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돌쇠가 품에서 쪽빈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매듭끈이 닳아 너덜너덜했지만 쪽빛은 여전했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려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윤 씨가 돌쇠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었습니다. 거칠어진 두 손이 놀이개 위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가지려고 왔다. 돌쇠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윤 씨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종로 약방 앞에 작은 화분이 하나 놓였습니다. 매화 한 그루를 심은 것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돌쇠가 약방 문을 열고 윤 씨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약재상 한때 종이었다며? 옆에 있는 분은 양반댁 마님이었다는데 세상에 참 기이한 인연이로고. 돌쇠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매 맞는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거칠어진 두 손이 서로를 잡고 초라한 약방 한 칸이 그들의 전부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멈이 물었습니다. 약재상 양반 부인과 참 다정하시구먼. 비결이 뭐유? 돌쇠가 약을 다리다 말고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가 바느질을 하다 말고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비결은 모르겠고요. 그냥 살아 있어서 다행입니다. 윤 씨가 고개를 돌리며 입가를 가렸습니다. 웃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약방 앞 매화가 가지를 뻗어 처마 끝에 닿아 있었습니다. 봄이면 하얀 꽃이 피어 거리의 향을 흩뿌리곤 했습니다. 14살의 종으로 팔려온 소녀는 자기 이름 석자로 약방을 열었고 매 맞던 마님은 거친 손으로 매화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자리는 달랐지만 두 사람은 마침내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목 놓이는 돌쇠가 한양을 떠난 이듬해 봄, 뒷산 오두막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의 방을 정리하다가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여인과 어린 아이가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옥 노인은 끝내 제 딸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딸을 지키려는 청년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쪽빛 놀이개 하나 가슴에 품고 10년을 기다린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거친 손으로 종놈의 버선을 깁던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지려 하면 잃고 지키려 하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를 버리고 남을 지킨 자를 하늘이 끝내 저버리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야담 처자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